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소화제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소화가 안 된다는 게 위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장의 문제인 건가요? 일단은 소화제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소화라고 하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소화에 관여하는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소화에 관여하는 요소는 소화효소와 소화관의 운동입니다. 소화효소가 제대로 분비가 돼야 되고 소화관의 운동이 제대로 돼야지 걔네들이 밑으로 음식물이 밑으로 쭉쭉쭉 내려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피디님 생각해 보시면은 피디님이 나 위야 움직여라 그러면은 위가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죠. 네. 불수의근이기 때문에 수의근 제가 이렇게 팔은 제가 움직일 수 있죠. 손가락은 이건 수의근이고 내장기관에 어찌 보면 내장기관도 근육으로 이제 수축되고 이완되고 하면서 이제 음식물이 쭉쭉쭉쭉 내려가는데 얘네들은 이제 자율신경계의 컨트롤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화효소와 소화관의 운동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효소가 제대로 분비가 안 되는 건강한 사람보다 소화관의 운동에 그러니까 완전 고령자나 아니면은 소화효소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부족해지냐면 과식했을 때. 과식하면은 이제 음식물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소화효소는 그대로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소화효소가 적어 보이겠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소화관 운동이 소화에 어찌 보면 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 운동이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스트레스랑 관련이 돼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장관 운동이 딱 멈춥니다. 위장관 운동이 딱 멈추고 그래서 위산 분비가 쫙 돼요. 속이 갑자기 쓰려지거나 음식물을 먹었는데 여기 꽉 막힌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 탄산음료 먹잖아요. 소화 안 되는 분들이. 그러면 탄산음료 먹는 이유는 트림을 해서 가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위벽 자극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라고 하는데 그만큼 탁월한 효과는 없는데 어쨌든 그런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위에 음식물들이 적체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보통 소화는 위나 소장에서 되기 때문에 흡수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아니고 음식물이 제대로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면서 각 스팟에서 나오는 소화효소들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이렇게 해주면서 소화효소랑 이 음식물이 제대로 섞이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화관 운동이 중요한데 이 소화관 운동은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딱 멈춰버려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약국에 오시면 대부분 다 여기가 꽉 막힌 느낌입니다. 답답해요. 명치가. 이런 증상을 많이 해서 명치가 이렇게 우리가 소화에 대해서는 볼 수 있고 소화관 운동이라는 게 진짜 실제 우리가 하는 그 운동이 아니라 진짜 그 스트레스만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계 중에서 부교감 신경 쪽이 소화관 운동을 많이 담당을 하는데 이 자율신경계 자체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소화관 운동이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럼 설사나는 거예요. 장 상태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소화관 운동이 딱 멈추기 때문에 음식물이 안 내려가요. 소화효소와 소화관 운동 이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소화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작년 말에 강의를 했어요. 그때도 제가 얘기를 했던 게 두 가지 요소인데 물론 소화효소도 스트레스에 의해서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소화효소 제대로 분비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소화관 운동이 정상화가 돼야지 그게 더 큰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 근데 이게 정상화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켜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약국을 가면 소화제 주세요 그러면 알약 소화제가 있고 한방 소화제가 있어요. 한방 소화제에는 가루 소화제가 있고 액상 소화제가 다 한방 소화제. 가스활명수, 베나치오, 평이천 뭐 이런 것들. 이게 액상, 환은 부서지는 게 이제 풀리는 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통은 과립이나 가루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타이산이라고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그 소화제가 오타이산이에요. 보시면 되게 미세 분말로 되어 있어. 그 이유가 제 생각에는 위쪽으로 바로 가서 자극할 수 있도록 그러면 위장관 운동이 정상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나오는 것 중에 액상 소화제랑 가루 소화제가 있어요. 알약 소화제가 있고 이 알약 소화제는 페스탈, 베아제 약사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소화제. 많이 들어봤는데. 광고를 많이 하니까 이거. 얘네들은 소화효소제. 위장관 운동이랑 관계가 없어요. 이 소화효소제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같이 명치가 답답하다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드셔도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알약 중에서 또 위장관 운동 조절제라고 해서 트리메부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히려 이게 더 좋아요. 그런 증상일 때는 트리메부틴. 약사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한방 소화제에 들어가 있는 것들, 생약들, 천연물들 보면 상출, 백출, 진피, 지실 등등등등이 들어가 있거든요. 얘네들이 논문을 찾아보면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는 속도를 빨리 해줘요. 한방 소화제 중에서 뭐 평이산이라고 해서 진짜 역사가 오래된 처방이 있는데 거기서 파생된 것들이 가루 소화제나 이런 게 많고요. 그리고 액상 소화제 같은 경우도 그 소화와 관련된 천연물들을 조합을 해서 나온 것들이에요. 베나치오 같은 경우는 이베르가스트라고 해서 독일에 있는 소화제를 또 벤치마킹을 했어요. 독일도 천연물 강국이거든요. 천연물 소화제들은 소화관 운동을 촉진시켜줘요.
그렇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이 어떤 스트레스나 오늘 소화가 안 돼요 이랬을 때는 소화관 운동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한방 소화제, 천연물 소화제, 뭐 액상 소화제도 좋고 같이 먹어도 돼요. 상관없어. 소화제는 외용제라고 좀 표현해요. 연고처럼. 왜?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우리 몸 밖이에요. 입에서 항문까지는 우리 몸 밖이야. 그러면은 소화제는 보통 위 장벽을 건드려 가지고 소화 운동 촉진시키는 거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소화제는 우리 몸 안으로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입에서 항문으로 나오잖아요. 변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건가요? 변이 우리 몸 안에 있으면 죽을걸요? 의학학적으로 봤을 때는 대변은 배설이라고 하지 않아요. 배설이라고 하는 거는 소변만 배설이라고 해요. 왜냐면 소변은 우리 몸 안에 들어갔다 나온 거니까. 대변은 우리 몸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바뀌잖아요. 입에서 항문을 우리가 잘 이렇게 보면 빨대처럼 생긴 거지. 우리 몸은 요거고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몸 밖이에요. 그래서 소화제는 상대적으로 장복을 해도 부작용이 그렇게 생기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한방소화제, 천연물 소화제를 오히려 좋아하고 한방소화제 가루랑 액상소화제 하나를 같이 드리면 되게 반응이 좋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뭐 생강이나 매실 좋다고 들었는데 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소화관 운동을 촉진시켜주는 그 성분이 있는 건가요? 생강, 매실을 조금 더 구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생강 같은 경우는 상출, 백출, 진피 이런 거랑 좀 같은 계열이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 생강의 약간 그 알싸한 향이나 이런 어떤 맛이나 이런 것들이 위장관을 자극을 해서 소화관 운동을 잘 시켜주고 그 생강의 그 성분들이 항균 작용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항염증 작용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소화관을 보호하는 데 좀 도움을 줘요. 대신에 생강은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향신료들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강황, 마늘도 향신료고 양파도 향신료, 생강, 뭐 고수 뭐 이런 것들, 후추, 뭐 육두구, 뭐 해서 지역별로 향신료들이 많아요. 그리고 더운 지방일수록 향신료들을 더 많이 써요. 더운 지방일수록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물 보관의 목적도 되어 있고 오래 보관하려고. 근데 이런 향신료 향이 강하거나 약간 자극적인 향이 들어갔을 때 위장관을 콕콕 찔러가지고 위장관 운동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특히 더위가 심한 열대지방에서는 소화기계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사람들. 그럼 여름에 제일 조심해야겠네요. 여름에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죠. 환경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근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에어컨 춥잖아요. 우리나라는 아닌데 솔직히 열대 지방에 있는 나라들이 잘 살고 이런 나라들이 네. 아닌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에어컨 보급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고 과거에는 에어컨도 없었을 거고 그러기 때문에 소화관 문제가 많이 생겨서 음식물 보관의 목적도 있어요. 네. 거의 부패가 빠르기 때문에 음식물 보관의 목적과 소화 촉진의 목적으로 향신료들에 발라가지고 고기 같은 걸 보관했던 거죠. 제가 동남아나 이런데 특히 필리핀 제가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신 음식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신 것도 열대지방에서의 신맛은 제 생각에서 신맛은 지금 우리가 단맛, 짠맛, 감칠맛, 쓴맛, 신맛, 지방맛 해가지고 지방맛이 따로 이번에 들어갔거든. 육미를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육미, 떫은 맛, 매운맛은 통각에 가깝죠. 근데 이 육미 중에 단맛은 포도당, 짠맛은 나트륨, 그 다음에 쓴맛은 어떤 독성 성분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느끼는 거, 지방맛은 지방, 감칠맛은 단백질, 우마미라고 해서 MSG가 아미노산이에요. 그럼 단백질이랑 약간 지방이 약간 비슷하게 느끼는 아니에요. 아. 지방은 확실히 달라요. 지방은 약간 버터나 이런 기름을 먹었을 때 그 풍미를 느끼는 거를 가장 최근에 그런 미래세포가 있다는 걸 밝혀줬고, 신맛은 아직까지 몰라. 한쪽에서는 발효된 음식을 상한 음식이라고 우리가 왜 포도주가 술 됐다가 더 발효시키면 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발효와 관련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비타민 C인가? 이런 부분도 있고, 신맛이 더운 지방에서는 살균 작용을 하는 데서 쓸 거예요. 산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근데 신맛은 되게 미스테리예요. 저도 신맛과 루테인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칼럼에 만큼 글 써놓은 게 있어요. 왜 포유류 중에서 신맛을 좋아하는 포유류가 유인원, 과일박쥐, 신맛을 먹는 게 몇 종 안 돼요. 다른 동물들은 개나 고양이 이런 애들은 신맛을 또 잘 못 먹어. 근데 신맛을 좋아하는 애들이 우리가 삼색으로 보잖아요, 지금. 네. 개나 고양이는 삼색으로 못 봐요. 특히 개 같은 경우는 흑백으로 봐요. 생명이에요, 생명. 포유류가 공룡시대에 때 나온 건데, 공룡보다 얘가 등치가 작기 때문에 얘는 낮에 돌아다닌다, 밤에 돌아다닌다? 밤에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색감을 잘 보질 못해. 명암만 봐요, 진화적으로. 근데 사람은 되게 특이하게 삼색을 볼 수 있어. 근데 이것도 또 학자들에 따르면은 잘 익은 과일을 픽하기 위해서 진화한 건가?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또 신맛이 또 어느 정도 무슨 관여를 하는 거 아닌가? 하여튼 근데 저는 그런 가설을 해서 예전에 글을 썼었어요. 근데 신맛은 진짜 희한한데, 열대지방에서의 신맛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균을 잡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균을 잡는다. 그리고 소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겠네요.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산이 분비가 되죠, 우리가. 네. 위산이 분비가 되는 이유는 음식에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균을 죽이는 거예요. 네. 1번, 2번 단백질 소화를 잘 시키는 거예요. 단백질 소화 요소가 위산이 없으면 발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신맛이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에사비 같은 경우 신맛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대사작용을 촉진시켜줘요. 맞아. 하여튼 이게 신맛이 되게 직관적으로 단맛은 포도당을 찾기 위해서 짠맛은 나트륨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딱딱딱 나오질 않아 신맛은. 그러면 이거 나중 가면 신맛도 막 섹터가 엄청 나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신맛은 논문도 많아요. 그래서. 매실에 대해서 한번 매실은 그 자체가 항염증 쪽으로 많이 쏠려 있어서 매실은 소화가 안 될 때보다는 배 아플 때 먹는 거죠. 옛날부터. 배 아플 때 매실청 먹으면 장을 잘 시켜주는 거지. 소화관 운동을 촉진시켜주기보다는 매실도 신맛이 있어 또 근데 신맛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매실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자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논문을 쫙 찾아봤을 때 매실은 염증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매실은 배앓이를 할 때 따뜻한 물에 타가지고 어르신들이 줬던 거죠. 진짜 너무 재밌네요. 생강 먹으면 좋다, 매실 먹으면 좋다 이 정도만 알고 있지 이렇게 깊게 이렇게 되어 있을 줄은. 생강은 누구랑 친구냐면 카레의 강황이랑 친구예요. 같은 네. 생강과야. 성분은 약간 다르긴 한데 얘네들은 열대, 아열대 지방에서 사람들이 음식물을 썩지 않게 하는 용도. 생강이 나오면 강황이 나와야 되고 얘네들은 이제 향신료. 그럼 향신료는 어디가 또 많이 쓴다? 인도. 열대 지방에 많이 쓴다.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옛날 분들이 심리적인 상태가 약간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했고 그룹 위주였고 개인보다는 그룹이었기 때문에 참아라, 괜찮아, 참아 이랬거든요. 아프면 좀 참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무슨 증상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무슨 내성의 위험보다는 그 증상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통주사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저는 진통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라. 통증이나 이런 부분들 뭐 그런 걸 먹으면 내성 생기는 거 아니야? 아니 내성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본인이 겪고 있는 그 증상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네거티브 피드백 안 좋은 일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 때문에도 그렇고 소화제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 몸 밖에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보다는 훨씬 더 안전성 측면에서 좋다. 어차피 흡수되는 게 아니니까. 많이 흡수가 안 되죠. 많이 흡수가 안 되고 위장벽을 어찌됐든 조절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럼 위산의 분비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위산이 부족하거나 과다할 때 그 조절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생약 같은 게 있을까요? 천연물이? 뭐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된던가 적절하게 분비가 되지 않은 저산증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한테 많아요. 어르신. 그건 어찌됐든 생리작용이 굉장히 떨어졌을 때 나오는 거고 과다하게 분비가 됐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막아준다고 하는 그런 천연물이라기보다는 그럴 때는 허브, 냄새가 좋은 것들을 맡으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윗기전을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위산이 분비되는 그 자체를 가서 뭐 막아. 약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위산 분비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게 있어요. 근데 또 그거를 또 너무 과도하게 먹기 시작하면은 그 위산 분비 억제제는 정상 수준부터 또 밑으로도 떨어뜨려 버릴 수가 있어. 그러면 위산 분비 그런 걸 많이 계속 오래 복용하다 보면은 단백질 소화가 안 되겠죠. 그리고 감염의 위험도 커져요. 우리가 음식물 그냥 먹지만 그 균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 저산적으로 왔을 때 그 저산증 때문에 균을 못 막기 때문에 폐렴이나 이런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 관련된 논문도 있어요. 그래서 약으로 하기보다는 위산 분비가 되는 그 작용 자체를 막지 말고 위산 분비를 컨트롤하는 이 윗작용을 막아야 되는데 이게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건데 소화제에 들어가 있는 생약들이 대부분 향기가 좋아요. 그래서 먹었을 때 그 향이 뇌로도 간단 말이죠. 그럼 그런 부분들도 wak제를 해줘요. 제가 사실 이거 혈관의 흐름 관련 컨텐츠를 다뤄봤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관 자체가 좁아져요. 여기 목 막 올라온다 하잖아요. 그게 혈관이 좁아져서 그런 거예요. 1번. 두 번째, 스트레스에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면 만성염증에 노출이 돼요. 그러다 보면 혈전이 잘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도 연관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거의 해결책으로 운동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운동이야 뭐 하면 다 좋은 거죠. 운동을 했을 때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원리가 뭔지 아세요? 운동할 때 잡생각 들어요? 등산할 때? 러닝할 때 솔직히 저도 러닝을 해보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 운동을 하면 왜 좋냐면 이걸 생각을 아예 안 하게 되니까 거리두기가 돼요. 운동의 심리적 효과라고 봐요. 내가 이 문제를 내가 계속 잡고 있어 봤자 그거 해결되는 건 없어.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이거를 오히려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거지. 내 입장에서 얘를 멀리서 바라볼 수 있고 여러 방면에서 내가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이 어떤 문제 해결을 할 때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잊어먹게 되는 거지. 운동을 하면. 등산 같은 거 해보세요. 아무 생각 안 나잖아요. 맞아요. 그게 운동의 효과예요. 심리적인 효과. 근육이 늘고 이거는 육체적인 효과. 그런 심리적인 효과로 소화도 잘 될 수도 있겠네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소화관 운동이 딱 멈추는 경우가 더 쉬운 게 그 소화관 주변에 근육이 적으면 변비가 많이 오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변비가 많이 오시는데 상대적으로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물론 여성 호르몬이 또 변비를 유발해요. 여성 호르몬 중에 에스트로겐이 있고 프로게스테론이 있는데 보시는 여성분들 중에 공감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생리 주기에 따라서 변비기가 생겼다 안 생겼다 하는데
하는데 그게 프로게스테론이 많이 분비되는 배란기 이후에 배란기부터 생리할 때 그 사이가 변비가 많이 와요. 그때가 프로게스테론이 높아졌을 때예요. 그리고 임신부들도 변비가 많이 호소를 하는데 이거는 맞아요. 임신기간 내내 프로게스테론이 많이 분비가 돼요. 프로게스테론의 역할이 뭐냐면 자궁벽을 비우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랬다가 애가 여기 착상이 안 되면 그대로 빠져나가요. 열경이 되는 거고 임신하면 이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니까 프로게스테론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프로게스테론 하는 역할이 뭐냐? 위장관 운동을 떨어뜨려요. 저도 이제 와이프가 지금 임신하고 출산했으니까 지금 철분제나 햄철 이걸 먹고 있는데 그게 변비를 유발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철분은 마그네슘 많이 먹으면 설사예요. 철분은 대표적인 부작용이 변비인데 그 대신에 햄철의 단점은 단시간 내에 철분의 수준을 높이지 못해요. 얘는 장기적으로 먹어야 되고 근데 요새는 철분 주변을 다른 걸로 감싼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철분제도 조금 괜찮은 거 드시는 게 좋아요. 물론 급속하게 올릴 때는 액상철 같은 것도 좋은데 햄철은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먹는 게 좋고 칼슘도 너무 많이 먹으면 변비. 그 대신에 마그네슘은 많이 먹으면 설사. 그러니까 철분제 먹을 때 마그네슘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같이 먹었을 때 부작용은 없는 거죠? 같이 먹었을 때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철분제는 오전에 먹고 마그네슘은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부작용이라는 건 없고 굳이 따지자면 그래서 미네랄은 공복에 먹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소장에는 미네랄이 흡수되는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의 특징은 뭐냐면 양이온 E+는 모두 다 거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을 먹으면 거기에 이온들이 엄청 많겠죠. 음식물 먹은 직후에 철분제를 먹으면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애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철분제랑 마그네슘을 같이 먹으면 얘네들이 경쟁적으로 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흡수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 먹고 저녁에 먹고. 너무 재밌네요. 아, 좋습니다. 박사님이 만약에 소화가 잘 안 되실 때 박사님이 저 드신다면 한방소화제. 저는 위부항산이라고 해서 제가 먹는 게 있어요. 가스활비용수도 혹시 한방소화제라고 볼 수 천연물 있나요? 소화제죠. 천연물 한방소화제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한방소화제 중에서 액상이 있고 가루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액상, 가루, 환. 근데 환은 분해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흡수가 좀 느려. 이건 별로 안 추천드리고 저는 액상이랑 가루를 같이 먹던가 아니면 가루는 먹던가. 알약은 안 먹어봤어요. 소화효소는 솔직히 저는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소화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밥 먹고 나면 더부룩하고 명치가 꽉 막힌 느낌. 소화제 하나를 털어 넣으면 그때 잠깐 괜찮은 것 같다가 또 밥 먹으면 똑같이 반복되고. 근데 이게 왜 반복되는지 아세요? 소화제는 증상만 잡아주는 거거든요. 진짜 원인을 건드리지 않으니까 먹고 체하고 또 먹고 체하고 이 소화불량을 달고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소화제 없이도 속이 편해지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소화불량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위 내시경까지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깨끗하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속이 불편하냐고 억울하셨던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걸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해요. 위의 구조나 모양에는 문제가 없는데 위가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서울 아산병원 자료에 따르면 소화불량 환자의 약 60%가 이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해요. 내시경이 깨끗하다고 해서 소화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위가 음식을 받아서 잘게 부수고 아래로 내려보내는 그 기능 자체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럼 왜 이 기능들이 떨어지는 걸까요? 원인이 5가지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부정한 자세입니다. 밥 드실 때 자세가 어떠세요? 한쪽 팔꿈치 짚고 등은 둥글게 굽히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자세가 소화를 막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우리 위는 왼쪽 갈비뼈 아래에 있습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위가 풍선처럼 부풀어서 음식을 받아야 하는데 구부정하게 앉으면 위 바로 위에 있는 횡격막이 위를 꽉 눌러버리는 거예요. 부풀 공간이 없으니까 음식이 들어오자마자 탁 걸린 느낌이 드는 겁니다. 허리를 펴고 앉아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속이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갈아먹는 겁니다. 소화가 안 되니까 부드럽게 갈아서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이게 오히려 소화를 더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가 음식을 씹으면 뇌에 신호가 가거든요? 곧 음식이 들어올 테니 위야 준비해라 이렇게 위가 소화액을 만들고 일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아서 드시면 씹는 과정이 없으니까 그 신호 자체가 뇌에 안 가는 겁니다. 뇌한테 아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엄청난 양의 음식이 들어오는 겁니다. 위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준비도 없이 일이 쏟아진 거니까요. 가능하면 꼭꼭 씹어 드시길 바랍니다. 씹는 것 자체가 소화의 시작이에요. 자, 세 번째는 밀가루 음식이랑 국물 요리입니다.
소화가 안 될 때 잘 넘어가라고 국수나 잔치국수 드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이게 정반대입니다. 50대 이후부터는 밀가루를 소화하는 능력이 뚝 떨어져요. 국물 요리도 마찬가지고요. 국물에는 나트륨이 많아서 소화액을 희석시켜 버립니다. 소화액이 묽어지며 음식을 잘게 분해하는 힘이 점점 약해지거든요. 소화가 안 되실 때일수록 밀가루 음식이랑 국물 요리는 잠깐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자기 전에 물을 드시는 거예요. 자기 전에 물 한 잔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게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식도와 위 사이에 관략근이 느슨해지거든요. 자기 전에 물을 드시면 이 물이 위에서 식도 쪽으로 역류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칼칼한 증상이 생겨요. 주무시기 최소 2시간 전부터는 물을 드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꼭 드셔야 한다면 한두 모금만 입을 헹구는 정도만 해주세요. 자,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소화랑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관계가 깊습니다. 위장은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는 장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위의 운동을 방해합니다. 100세 시대 자료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위장 기능이 저하되고 소화력 약화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위가 1분에 3에서 4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이 운동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음식이 위장에서 소장으로 내려가는 시간이 길어지고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될 때 음식만 바꾸려 하지 마시고 마음도 같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소화불량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소화 기능이 좋아지게 만드는 거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해결법을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치 스트레칭입니다.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명치 부위 근육이 굉장히 단단하게 굳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복근 아닙니다. 수건 2개를 준비하시고요. 수건을 반으로 2번 접고 돌돌 말아서 김밥처럼 한번 만들어 주시길 바래요. 고무줄로 살짝 고정해 주시고요. 이 수건 김밥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누워 주세요. 척추뼈가 수건 가운데 오도록 눕는 거예요. 자, 누웠을 때 등이 쫙 펴지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그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쭉 뻗었다가 머리 위로 천천히 넘겨주세요. 등이 바닥에 닿게끔 쭉 펴는 거예요. 명치 부위가 늘어나면서 위가 늘어날 공간이 생깁니다. 밥 먹기 전에 하루에 한 번만 해주셔도 속이 훨씬 편해질 겁니다. 두 번째는 도마뱀 운동입니다. 자, 바닥에 이렇게 엎드려 주세요. 벌 받는 거 아닙니다. 팔을 양옆으로 벌리고 발도 같이 벌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팔꿈치랑 오른쪽 무릎을 가깝게 당기면서 몸을 비틀어 주는 겁니다. 다음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좌우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운동이 왜 좋냐면요. 몸을 비틀 때 위장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내장 장기에 직접 자극을 주는 겁니다. 위장 운동성이 좋아지면서 소화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저도 집에서 제 아이를 위장 운동이 잘 되라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데 방향이 똑같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일자로, 왼쪽으로도 일자로 이렇게 하면은 소화가 훨씬 수월해지고 변도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회씩 좌우 번갈아 가면서 꾸준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식후 10분에서 15분 걷기입니다. 밥 먹고 나서 바로 소파에 앉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게 소화를 제일 방해하는 습관이에요. 코메디닷컴 자료에 따르면 복부 팽만 증상이 있는 분들이 식후 10분에서 15분 걷기를 시작하고 4주 후에 트림, 장내 가스, 팽만감 같은 위장 문제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해요. 식사 후에 소화약보다 더 효과적이었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동네 한 바퀴 아니면 집안을 좀 걸어 다니세요. 딱 10분에서 15분만 걸으세요. 이것만 해도 속이 훨씬 빨리 내려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일수록 위에 부담 적은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밀가루처럼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기름진 과자처럼 느끼하지 않으면서도 치아 부담도 없고 혈당 걱정도 덜한 그런 간식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그런 간식을 한참 찾다가 결국 하나로 정착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달아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소화불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 중에 하나만 바꾼다고 바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5가지 원인 중에 본인한테 해당하는 것부터 하나씩 바꿔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화불량 증상이 3주 이상 계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기능성 소화불량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약은 증상이 심할 때 도움받는 거고 근본적으로는 오늘 말씀드린 생활 습관을 바꾸시는 게 핵심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내용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화제는 증상만 잡을 뿐 진짜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의 원인 5가지, 구부정한 자세, 갈아먹는 습관, 밀가루와 국물 요리, 자기 전 물 마시는 거, 그리고 스트레스입니다. 해결법 3가지, 밥 먹기 전에 수건 김밥으로 명치 스트레칭 하시는 거, 이렇게 쭉 펴서 하시는 거, 그리고 도마뱀 운동으로 위장에 직접적인 자극 주시는 거, 식후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걷기입니다. 이 3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소화제 달고 사는 생활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암예방협회가 공식 발표한 암 예방 15가지 수칙 중에 된장국을 매일 먹으라는 항목이 당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된장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소플라본은 콩에도 있지만 발효 과정을 거친 된장에서는 그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된장 1g 안에 유산균이 최대 1000만 마리까지 들어있습니다. 요즘 약국에서 파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치입니다. 결국 된장은 장을 살리는 유산균, 그리고 염증과 암 예방에 유리한 이소플라본, 이 2가지가 함께 작용하는 식품입니다. 된장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거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된장은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몇 배로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된장과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을 하나씩 알려드릴 텐데요. 이 중에서도 단연 최고인 조합은 마지막에 특급 레시피와 함께 딱 알려드릴게요. 된장과 찰떡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부추입니다. 된장은 훌륭한 발효식품이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비타민 A와 C가 부족하다는 건데요. 이 2가지 영양소가 부족하면 장 점막이 약해지고 면역 방어막도 함께 허물어집니다. 부추가 바로 이 부분을 딱 채워주는데요. 부추에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된장이 미처 채우지 못한 영양을 맞춤처럼 보완해줍니다. 게다가 부추 특유의 알싸한 냄새를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 관리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된장국에는 부추 한 줌 넣는 것만으로도 영양의 균형이 완성되는 셈이에요. 자, 2번째는 두부입니다. 된장과 두부는 둘 다 콩으로 만든 식품이라 이소플라본이 2배로 모이게 되는데요. 이소플라본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데 유리한 성분인데 된장 하나만 먹을 때보다 두부를 함께 먹을 때 그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예방 식단을 구성하는데 이 조합이 자주 권장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부는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도 풍부해서 근육 유지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좋은 선택입니다. 3번째는 당근과 양파입니다.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몸속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항산화 성분인데 기름에 조리하면 흡수율이 무려 70%까지 올라가요. 된장찌개처럼 기름기 있는 재료와 함께 끓이면 베타카로틴이 훨씬 잘 흡수되는 거죠. 양파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장 속 염증 반응을 줄이고 유익균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된장찌개 한 냄비에 당근 몇 조각, 양파 반 개만 더해도 항산화와 항암 시너지가 한층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조합을 압도하는 최강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에는 일반 콩보다 항산화 성분이 무려 4배나 많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검은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인데요.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는데 유리한 성분입니다. 치매 예방 식단에서 검은콩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된장의 이소플라본과 검은콩의 이소플라본이 한 냄비 안에서 만나면 항암 효과가 한층 강해져요.
거기에 검은 콩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된장의 발효균과 함께 장내 환경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시너지가 생겨요. 된장이 장에 좋은 균을 심어주고 검은 콩이 그 균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자, 지금부터 된장 검은콩 특급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 재료는 2인분이에요. 삶은 검은콩 한 줌, 약 50g, 두부 3분의 1모, 애호박 4분의 1개, 양파 4분의 1개, 재래된장 1큰술 반, 다시마 우린 물 350ml, 마늘 약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검은콩은 전날 밤에 물에 불려두셨다가 미리 삶아서 준비해 주시면 훨씬 편합니다. 다시마 우린 물을 끓이면서 애호박과 양파를 먼저 넣고 3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 다음에 삶아둔 검은콩과 두부를 넣고 2분 더 끓입니다. 불을 약하게 줄인 뒤에 된장을 체에 내려서 풀어 넣고 마늘을 넣어서 1분만 가볍게 마무리해 주세요. 마지막에 된장을 넣는 건 끓는 온도를 낮춰서 유산균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된장의 발효균이 장내 환경을 바꾸고 검은콩의 식이섬유가 유익균의 먹이가 되며 두부의 이사플라본까지 더해져서 항암, 장건강, 치매 예방 세 가지를 한 그릇에 담아낸 조합이 됩니다. 어떤 된장을 골라야 할지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된장 고르는 법 딱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국산콩과 천일염으로 만든 제품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숙성 기간이 중요합니다. 16개월 이상 숙성된 된장을 고르세요. 세 번째는 가능하다면 전통 재래식 된장을 선택하세요. 그런데 솔직히 이것저것 따지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직접 다 확인하고 맛까지 검증된 된장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광고 아니에요. 바로 백야농원의 저염 된장입니다. 국산콩으로 만든 수제 재래식 전통 된장으로서 무려 2년을 숙성시킨 제품이에요. 거기에 소금까지 줄여서 나트륨 걱정 없이 드실 수가 있고 첨가물 없이 콩과 소금만으로 발효시켰습니다. 건강한 장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브랜드라 하니까 믿음직해서 소개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일반 맛있는 된장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된장의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이런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된장도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된장과 함께 먹으면 최악의 조합 꼭 기억해주세요. 첫 번째는 된장과 삼겹살입니다. 듣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는데요. 삼겹살 드실 때 쌈장에 찍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조합이 사실상 주의가 필요한 조합이에요. 삼겹살의 포화지방과 된장의 나트륨이 동시에 들어오면 혈관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포화지방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는데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작용하면 혈관 건강을 해치고 심하면 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삼겹살에 쌈장을 아예 안 드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실 때는 쌈채소를 넉넉하게 깔고 생마늘과 생양파를 꼭 곁들여서 드세요. 쌈채소의 식이섬유와 마늘, 양파가 포화지방 흡수를 줄여주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드시는 것보다 골고루 함께 드시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된장찌개에 짠 김치를 곁들이는 거예요. 된장찌개 한 그릇에 이미 나트륨이 상당히 들어있는데 여기에 짠 묵은지나 깍두기까지 함께 드시면 한 끼에 나트륨은 훨씬 과하게 섭취하게 됩니다. 나트륨이 과하게 쌓이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위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된장찌개를 드시는 날은 김치 대신에 생채소나 나물 반찬으로 구성하시고 칼륨이 풍부한 감자나 애호박을 찌개 안에 넉넉히 넣어주시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된장에 식초를 섞는 건데요. 새콤한 맛을 내려고 된장 양념에 식초를 넣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식초의 강한 산성이 된장 속 유산균과 발효 성분을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된장의 핵심인 유익균이 사라지는 셈이죠. 새콤한 풍미가 당기신다면 식초 대신에 들기름이나 참기름으로 고소한 맛을 살리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된장이 아무리 좋아도 모든 분들에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주의해 주세요. 첫 번째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된장은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일반 된장보다 저염 된장을 선택하시고 칼륨이 풍부한 감자나 애호박을 찌개에 넉넉히 넣어주시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된장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된장 하나가 좋은 게 아닙니다. 부추, 두부, 당근, 양파, 그리고 검은 콩과 함께 먹을 때 장 건강, 항암, 치매 예방까지 시너지가 완성이 됩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이 살아나고 면역이 살아나면 몸 전체가 달라져요. 2025년 노벨 생리의학상이 증명했듯이 면역의 균형을 잡는 핵심은 바로 장입니다. 그리고 그 장을 매일 챙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된장 한 그릇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결심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장 건강이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기억력이 흐려지거든요. 오늘 결심한 것도 내일 되면 어느새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댓글 하나 남기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실천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혈압, 혈당, 무릎 관절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잡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콩나물 그냥 해장국 재료라고만 알고 계셨죠? 그런데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혈관 벽에 쌓인 노폐물을 밀어내고 치솟은 혈당을 잡아주고 약해지는 뼈를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성분이 이 조그마한 콩나물 안에 전부 들어있거든요. 그것도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먹는 식재료입니다. G20 정상회의 때 각국 퍼스트 레이디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식탁에 오른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콩나물국이었습니다. 외국 손님들이 신기하게 쳐다봤다고 하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냥 지나쳤던 이 식재료가 사실은 어르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겁니다. 그런 콩나물이 왜 이렇게 대단한 건지 바로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콩나물의 비밀은 바로 아스파라간산과 이소플라본이라는 두 가지 성분에 있습니다. 아스파라간산은 우리 몸속의 피로 물질을 분해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콩나물국 한 그릇 먹으면 속이 팍 풀리는 게 바로 이 성분 덕분이에요. 이 성분이 해장만 해주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쌓인 피로를 풀고 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도 꾸준히 작용을 합니다.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불리는 성분인데요. 이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면 여성 호르몬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뼈가 약해지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무릎 연골이 닳기 시작해요. 이소플라본은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년 여성뿐만 아니라 중년 남성에게도 혈관 건강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콩에는 원래 비타민C가 전혀 없거든요. 콩이 싹을 틔워서 콩나물이 되는 순간 비타민C가 새로 생겨납니다. 발화 후에 5에서 6일 정도 사이에 비타민 함량이 가장 높아지는데 이게 바로 콩나물을 신선할 때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콩나물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배가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콩나물 혼자서도 훌륭하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에서 흡수되는 영양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마늘과 돼지고기입니다. 콩나물국을 끓이실 때 다진 마늘을 꼭 넣어보세요. 콩나물에 들어있는 아스파라긴산이 피로 물질을 분해하는데 마늘의 알리신이 더해지면 피로 회복 효과가 한층 강해집니다. 여기에 돼지고기까지 곁들이면 금상첨화입니다. 돼지고기는 비타민 B1이 풍부한 식재료인데 알리신이 비타민 B1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콩나물국에 다진 마늘을 듬뿍 넣고 돼지고기 수육이나 제육볶음을 한 접시 넣으시면 피로회복과 간 기능 관리에 아주 유리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 번째라서 두부입니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특히 권해드리고 싶은 조합인데요. 콩나물에는 혈관 벽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비타민 K와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더해지면 혈관을 보호하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콩나물 두부조림 하나면 반찬 걱정도 없고 혈관 걱정도 한결 덜 수 있습니다.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표고버섯과 잡곡밥입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합인데요. 콩나물의 이소플라본이 뼈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
버섯의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도와주면서 이 효과가 더욱 강해집니다. 뼈를 유지하는 데는 칼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칼슘을 뼈에 붙잡아두는 비타민 D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거든요. 여기에 잡곡밥까지 더해지면 혈당까지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한 끼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조합 중에서 오늘 당장 따라하실 수 있는 레시피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콩나물 두부 된장국입니다. 재료는 간단해요. 콩나물 한 줌, 두부 반모, 표고버섯 두세 개, 다진 마늘 한 숟가락, 된장 한 숟가락 반이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냄비에 물을 500ml를 붓고 된장을 풀어줍니다. 여기에 표고버섯을 썰어 넣고 중불에서 끓여주세요. 국물이 우러나기 시작하면 콩나물을 넣는데 이때 뚜껑을 열고 끓여야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콩나물이 어느 정도 익으면 두부를 한 입 크기로 잘라 넣고 마지막에 다진 마늘을 넣어서 한 소끔 더 끓여주면 완성입니다. 이 조합이 왜 좋냐면 콩나물의 이소플라본과 비타민 K가 뼈와 혈관을 지키고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근육을 붙잡아주고 표고버섯의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된장까지 더해지면 장 건강에도 유리하죠. 혈관 건강, 뼈, 근육, 장을 한꺼번에 챙기는 국 한 그릇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콩나물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맵기 듬뿍듬뿍 드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좋은 음식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콩나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게 장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속이 부글거리거나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좋은 식재료도 어떻게 조리하고 얼마나 먹느냐가 결국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콩나물이 좋다고 해서 뭐든 같이 드셔도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함께 먹으면 콩나물의 좋은 성분을 다 망쳐버리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콩나물과 우유는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직접 같이 드시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콩나물 드신 후에 바로 우유 한 잔이나 라떼를 즐기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렇게 식후에 바로 드시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콩나물과 우유의 단백질이 서로 엉키면서 소화가 어려워지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탈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콩나물 드신 날은 우유나 라떼는 조금 나중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콩나물 무침하실 때 식초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새콤달콤하게 식초나 초고추장을 넣어 드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맛은 있지만 식초가 콩나물의 영양소를 파괴할 수 있어서 몸에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콩나물의 좋은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새콤한 맛이 당기신다면 아주 소량만 사용하시고 대신 들기름이나 참기름으로 풍미를 살리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두 가지만 지키시면 콩나물을 훨씬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평소 위장이 약하시거나 몸이 냉한 체질이신 분들은 콩나물국 끓이실 때 생강 슬라이스 두세 조각만 넣어보세요.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콩나물의 찬 기운을 중화시켜줘서 속이 한결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콩나물 얘기를 길게 드렸는데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콩나물 혼자가 아니라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마늘과 돼지고기를 곁들이면 피로 회복이 되고 두부와 함께 드시면 혈관이 튼튼해지고 표고버섯과 잡곡밥을 더하면 뼈와 혈당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1,000원짜리 콩나물 한 봉지가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보약이 되는 겁니다.